지난 시간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마무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810조 이하 이제 손실보상하고 새로운 손해정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새로운 손해정보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내용도 별로 없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국가배상 청구에 관한 거는 매년 한 문제씩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고, 그에 비해 손실보상은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 최신 판례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방심해서는 안 될 거고, 손실보상에 관한 거는 헌법하고도 관련이 있죠. 손해배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헌법보다는 행정법이 좀 상세하게 다루는데, 더군다나 행정법에서는 강론에 가면 공용부담법이라고 해서 총론보다 손실보상에 관한 요건에 관한 거 빼고 나머지 관련되는 걸 더 많은 걸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법적 근거에 관한 게 대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일관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건 아예 합헌이다 그랬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것이다. 지 땅이 묶였으면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나쁜 자식들. 그 다음에 23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1항이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가진다.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기본적 규정이고, 2항에 관한 게 이제 사회적 제약에 관한 거죠. 재산권 행사는 그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이 침해와 손실보상에 관한 불가분조한 여부가 논의되는 건데, 이 보상 청구권의 근거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했지만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도 법률의 규정이 유보하고 있다라는 거. 뭐 특별하게 외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유추 적용하는 거, 이거는 이런 건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이건 1편에서 유추 적용에 관한 거 봤었죠. 자, 헌법재판소인데 그 위헌 무효에서 취하고 있죠. 일단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집가락은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집가락이나 집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죄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 이에 따른 집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근데 도시계획법 21종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눠지는 거죠. 지정 당시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냐. 이게 위에 거 얘기한 거와 똑같죠.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종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헌재 같은 게 나대지 같은 경우. 나대지는 건축이 목적인데 개발 제한구로 지정되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농로가 오염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경우 두 가지를 예까지 드는데, 나머지 뭐 전이다 이런 밭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도. 그 다음에 뭐 답이 다른 논농사 지을 수 있고 과수원 다 되는데 나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거죠. 헌법 불합치, 이거 출제하는 거 정신 나간 건데, 지방직 9급에 출제하는 게 정신 나간 거죠. 국회 8급하고 서울시 7급은 강론까지 포함하니까. 그래서 뭐 이건 이미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보상입법의 의미 법적 성격인데 511에서 인용해서 이미 봤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자연공업법, 이거는 그 합헌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합헌은 외울 게 없죠. 워낙 헌재가 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인데, 그 불복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건 민사소, 이거 1편에서부터 계속 다뤘던 거라 넘어갑니다. 손실보상의 요건에 관한 거는 이거 헌법에서 오히려 더 상세하게 다뤄요. 상대적으로. 공공의 필요성 판단과 입증인데, 일단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되고, 수익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의 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 뭐 재산권 보장 취지는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공익사업의 범위인데, 일단 이건 공용 수용, 이거는 땅을 뺏는 거예요. 시가보다 싸게 물어주고.
침해 행정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학설은 없다 그러죠. 법률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돼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이 공익사업의 종류에 관해서는 강론의 공용부담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밑에 세 번째 주 다만 법이 공용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 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에 관한 게 공익성, 공공, 이게 공익성이죠. 그 다음에 필요성.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이거 음미해야 될 문장이에요.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이인 공공복리보다 더 엄격하다, 좁게 보는 거다.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일 때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이게 814, 816하고 연결돼요. 814 보면은 매매 판례가 나오죠.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계획법의 체육시설 부분, 이거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거는 대중성이 없는 해원제 골프장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중들의 접근,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는 거 459하고 813, 816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세 번째 줄 보면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통시설이나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등 다른 기반시설과는 달리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 두어야 된다. 이 사건 정의조항은 체육시설의 구체적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줄 보면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 이게 해원제 골프장이죠. 체육시설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공공필요성이 부족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까지 수용권이 과잉 행사될 우려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걸 받아가지고 밑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행정청의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행정청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 이를 긍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갑주식회사를 이거는 중복된 거네.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다음 816에 가면은 14번 판례가 그거죠.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 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거,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 같은 논거예요. 같은 논거. 자, 다시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공익성 판단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판시하는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는데,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공익성, 공공이 공익성, 필요가 필요성. 그래서 뭐 공공필요만 알면 외울 것도 없어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되고,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혜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기준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 체육시설에 관한 건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공무수탁 사인해 봤죠? 공익사업 시행자. 이게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거죠.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산업입지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면은 공공의 필요성이 있으며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 과정이 적법 절차에 의해 규율되니까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수용의 주체가 공적 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그 판단 기준 범위는 차이가 없다. 똑같다는 거. 주체만 다른 거지. 그 다음에 또 합헌이다 이런 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됐고. 그래서 구체적 사례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 민간 개발자를 토지 수용 주체로 규정한 거 위헌이 아니다. 이것도 더 볼 것도 없어. 14번은 미리 봤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 관리자 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재보호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권에 관한 거, 이거 재산권에 관한 거는 헌법에 출제가 꽤 많이 되는 논점인데,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인데,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혜택에 대한 기회, 이 말로 하면 무조건 재산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보상권 유무 판단 기준시라고 제목에 적어볼까요? 그게 817에 이게 852하고 헷갈려요.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보상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공공사업 시행 당시예요. 근데 이제 852의 보상금 결정 기준시가 다릅니다. 852로 가면 가격 시점이 있죠. 이건 817하고 다른 점. 가격 시점은 보상 대상자냐 아니냐가 공공사업 시행 당시고, 가격 시점은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 성립 당시, 협의가 안 되고 강제 수용 재결을 나면 재결 당시 가격,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재산적인 게 아닌 문화적, 학술적 가치, 철새 도래지거든요. 이거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뭐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허를 받아 도성사업을 영위하던 갑 농업협동조합이 연륙구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연륙교라고 그러죠. 건설 때문에 항로권을 상실했다면 이거 누가 배 타겠어요? 차 타고 바로 다리로 건너가면 빠르지. 연륙교 건설 사업을 시행한 전라남도를 상대로 유치정에서 손실보상 청구한 건데, 항로권은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규정이 없다라는 건데, 어차피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명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 별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업인정이 먼저 난 거예요. 시간적으로. 도시계획 사업허가의 공고 시에 토지 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자 밑줄 쳐볼까요? 사업인정.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러면 사업인정이 위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 처분에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하기를 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가 안 된다라는 하자 승계론에 관련된 판례이기도 하고, 그죠? 이 특별한 희생에 관한 것도 헌법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는데, 여기 보면은 견해 해석이 나눠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수 기준설이 맞는데, 그래서 이건 별로 많은 교수가 관심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해당 여부인데,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 사용이 특별 사용이 아니라, 일반 사용은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물건을 얘기하죠. 적법한 개발 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건 특별한 손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강론에도 또 등장을 하고요. 공물법에.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이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희생도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 관행허가권자에게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 고시 후에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허가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손해배상에도 받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 같은 논리예요. 분리이론 경계이론인데 이게 엽기적인 거죠. 독일 걸 베끼다가 보니까 독일은
그 보상 규정, 그 수용과 사용 제한이 완전히 다른 조항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 이론을 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수용 사용 제한이 23조 3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에 머무는 수용 사용 제한은 23조 2항의 경계에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특별한 인생에 해당하면은 경계를 넘어 23조 3항으로 넘어가니까 수용 사용 제한이 우리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23조 2항이거나 보상을 요하는 3항이거나. 근데 우리가 분리 이론을 취한 건 엽기적이죠. 자, 세 번째 줄, 이게 그 해석을 잘 봐요. 보상 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몇 조? 이 독일 얘기예요. 23조 1항 및 2항에 의해. 근데 우리는 보상 규정은 3항이거든요.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독일 거를 베끼다 보니까 독일 기본법하고 차이도 모르고 같이 베껴버렸어요. 독일 헌재를. 멍청한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이 다르면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로놓기로도 아마 옛날에 나왔던 것 같은데, 23조 1, 2항이에요. 그래야 분리이론이에요. 3항 이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여기에 의해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두어야 되는 규정이다. 이게 주석을 잘못 따랐네. 주석을 23조 1항 및 2항 그쪽으로 다 다는 게 더 직접적이었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도대체 분리이론 판시한 게 이 중에 뭐야? 오해 소지되어 있는데, 1, 2항 요게 바로 분리이론이에요. 그다음 보상 대상에 이제 생활보상의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고, 출제도 여기가 많이 되죠. 이주 대책은 그 취지가 나오죠.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 이거 생활기본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루게 되는데 엄청나게 판례가 많아요.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투입비용 원가만을 부담하여 개별 공급하는 것과 시가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거죠. 본래 취지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는 사업시행자예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 실시는 의무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강행복귀라 이건 배제할 수가 없고 배제하면 위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수립 실시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관한 건 다르거든요.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냥 수용하는 거고 차이는 뭐냐면, 이것도 공용환지 공용환권에서 강론에서 상세하게 다루는데, 그냥 수용하면 뺏기고 완전 떠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환매권 요건을 충족하면 되찾을 수 있지만 그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떠났다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분양받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동안의 생활 기반을 이주대책 필요는 똑같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상세한 게 네 번째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판례로 갑시다. 이거 특별공급이라고 하거든요. 특별공급 줄여서 특공이라는데, 그 공무원 특공 그거 악용한 사례 때문에 공무원 특공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러죠. 자, 안타깝죠. 지금 이제 합격하면은 이런 특별공급 혜택이 없어지는데,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이게 토지보상법이 아닌 다른 법률 나오면 이거는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보상법 이기 법률이 그게 나오면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도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 당의 지역주권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이게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SOC라고, 사회간접자본. 근데 법률용어로는 생활기본시설이에요. 의미는 똑같아요. 설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근데 아까 수립실시는 의무예요. 그러나 내용 결정은 재량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사업시행자가 공급 국민주택의 수량, 대상자 결정, 이건 재량이라는 거고,
다만 이제 함부로 이거 위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주대책 대상자인데 법령으로 정한 거, 이거는 그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게 공익사업의 시행 첫째 요건, 주거용 건축물, 생활의 근거 상실 세 가지 요건하고 포섭 거치면 어렵진 않아요. 서울특별시가 진행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 사업에 따라 을등이 시민아파트를 관할자치구에 매도하고 병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인데, 이 판례 본문으로 가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사조가 공익사업 나열하는데, 그 중에도 환매권은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강론에서는 외워야 됩니다. 그거를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한 후에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체결일까지 당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 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 대상자 결정 처분에 일탈남이 없다는 것, 그 기준대로 한 거, 합리적이지 않으면 몰라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구나.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공고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한 거, 이건 적법이다라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판단하는 게 공고를 기준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뻔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 상속인 중에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맞죠? 이 상속은 포괄승계 되니까 당연히 그 피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민법 논점이 가미된 거라 사실관계까지 에올라갈 건 없어요. 참고로 부담 없이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해야 돼요. 안 떠나면 상관없죠. 일단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였어요. 일단 소유자인데, 그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주거대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죠? 이미 집이 있는 걸 또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 법정 제외자인데, 근데 이거는 법률에서 의무로 돼 있지 않은 것 뿐이지 재량으로 얘를 포함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를 포함 안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지, 얘를 포함해서 위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재량이에요. 자, 허가나 신고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 보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건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한 후 타인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증축 신고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부분에서 거주 오다가 기준일이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명의로. 그러면 이건 기준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용도 변경 절차가 없으니까 불법이니까 안 된다. 이거 다 포섭이 되니까 예우자나 되죠. 그 다음에 첫째 주 끝에 제목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인데, 자, 이거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까는 허가나 신고만 규정이 있지 사용 승인 이거는 규정이 없죠. 불법은 불법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놓은 거 보면은 한번 보고 안 봐도 될 정도로 이해가 쉬워요.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주대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신고, 신고나 허가만 규정되어 있지 이 경우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가 핵심적인 논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건데,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죠. 그래서 보상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거 이거 적법이다라는 거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대상자 제외된다는 건 뭐 위에 거 보면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입자인데 해당 공익사업지구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또 제외한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농업용청 뭐야 이거 아까 본 거 같네. 중복된 건가? 2011-610 이거 삭제해야 되겠네. 중복된 거죠. 좀 전 페이지에서 봤던 거죠. 그 다음에도 실수로 또 중복된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려면 읽어보고 아니면 가입표 쳐놓고 무시해도 되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법상 이주대책자가 아닌 경우는 시혜적인 이거로 재량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안 해도 그만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세입자 제외하는 거는 집주인하고 재산권에 관한 이해관계가 밀접한 정도가 다르니까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양이 적은 것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해 그 밖에 이해관계인까지 대상자를 넓혀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상의 본문으로 바로 가면 법상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한 경우, 이거 특별 공급 특공이라고 봤죠. 별도 이주대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주대책과 주택의 특별 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거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 주택 특별 공급 방법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주택을 특별 공급해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한 조치 위법 여부를 법이 아닌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법률 내용을 외워야 되겠다. 어차피 외워야 될 판례인데 합헌이라 안 외워도 되죠. 다행이에요 이거는. 뭐냐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안 외워도 그만이죠. 그 다음 합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량이 있다. 아까부터 계속 봤죠. 임의로 할 수 있다. 재량이 있다는 거. 다만 7번을 외워야 돼요. 이주대책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 부담을 하도록 한 거. 이거는 이제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데 이거는 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논거가 나오죠. 세 번째, 법률에 뭐라고 적냐면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특별히 규정된 거니까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라는 취지고, 공익사업 시행자가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포함시킨 경우 얘도 미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생활기본시설 설치해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얘한테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의 일부를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모성되는 판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원합의체로 통일을 시키는 게 원칙인데 또 못된 버릇이 나오죠. 못된 버릇이 나오는 게 공남공고일이다. 근데 못된 버릇인데 다행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시기가 어쩐지 모순이 되니까 사업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빚었거든요. 그럼 이건 통일을 전환합의체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최근에 공남공고일 이것만 외워두면 돼요. 이 손실보상에 관한 게 굉장히 전문적인 게 많아가지고 결론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거는 이건 포섭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게 같이 읽어도 큰 의미는 없고 이 사례 보면 되게 쉬워요. 인정 사례가 주택 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거. 이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필수적인 시설이죠. 근데 부정사례 보면은 답을 다 주죠. 필수적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중수도 시설. 이거는 그 오수를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수도로 쓰는 건데 그냥 수도 시설하고 구별하면 돼요. 전기, 수도, 가스 이거는 생활 기반 시설이에요. 아까 위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근데 중수도 개념을 안 해놨나?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은? 개념을 안 했는데 중수도가 그거 아까 알아보는데 그냥 수도하고 달라요. 아파트 단지 내 고속도로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건 참 변호사가 참 나쁜 놈이죠. 아니 그래 고속도로 이게 그 주택의 생활 기본 시설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사례 판별하기는 어렵지 않죠. 다음 페이지 그 개념을 안 했는데 다음 페이지 8례에 나오네. 중수도 시설이 그 상하수도와 별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도시설하고는 구별된다라는 것만 알아보면 돼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 203에 이용했죠. 얘가 비용부담하면서 무상으로 기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부담시키면 부당이 되게 된다는 거 이거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쯤은. 그 다음에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등 시설에 관한 부담금 이거는 생활기본시설이 아니죠. 아까 뭐 고속도로 같은 거 떠올리면 되죠. 안에서 밖에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그 주거지역 내니까 근데 이건 밖에 설치하는 도로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결론은.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및 주택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부당 이득했다거나 분양대금의 이를 전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길어도 좀 봐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봐야 기억이 돼요. 이해가 되고. 두 번째 줄 보면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 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이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는 안 내도 되는데 이걸 갖다 냈단 말이에요.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건 아니다. 이거는 그 내용을 의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데 착오로 이렇게 내면 그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공익사업의 그 사업주체 이거는 지역적인 거라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하도 다 기술적인 그 산정 방식 이런 거라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뭐 출제빈도가 손실보상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해놓긴 했는데 수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금액 산정 방식 다 지역적인 거고 넘어갑시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832에 16번 이거는 알아둬야 될 판례인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권에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권 내 택지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부담시키는 건데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들도 결국은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에 따른 그 집값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 설치해야 되는 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7번도 기술적인 거나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최신 판례이긴 한데, 자, 이주대책에 대한 권리하고자는 당연히 중요한 논점이죠. 행정법은 권리구조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법률에 의해 이주자에게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는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봐야지. 법률에서 김유한 이주대책 대상자는 다음에 사람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주소지 나열해서 누구 법률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체적 수분양권이 법률에서 직접 발생한다 이러면 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직접 발생하지 않으면 행정청에 신청을 해서 행정청의 확인이나 결정을 받은 후에 그에 불복하는 항고소송 제기해서 구체적 권리를 확정받은 다음에, 그러고도 권리구제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항고소송을 거친 다음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나오죠.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야만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하니까, 얘가 거부 결정하면 그러면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그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라는 거죠. 이거 더 이상 페이지 인용 안 해도 알겠죠.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1편부터.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공법성의 권리이므로, 확인 결정을 받지 않아 구체적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이든 당사자 소송이든 소송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할구청이 세입자에 대해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거, 이건 구체적인 행정청의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자가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의 법적 성질은 처분이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다 나와 있네, 그죠? 구체적 수분양권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이든 당사자 소송이든 제기할 수가 없고, 그럼 신청했다가 행정청의 결정을 기다려 불복할 때 항고소송으로 간다. 말로 했던 게 여기 다 나왔네, 다행히. 주거이전비는 이사 비용이 아닙니다. 주거이전비는 그 재개발 재건축하면 전세나 임대차나 그 전세금이나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그 조합에서 그 저리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는 걸 주거이전비라고 하는 거, 이사 비용이 아니라. 이거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고, 강행 규정이니까 세 번째 줄 두 번째 판례, 포기각서는 강행 규정에 관한 무효다라는 당연한 결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성, 이거 봐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다르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개념 이론 강의할 때 분명히 그 핵심 정리할 때 보충 자료를 했었나? 이게 다르다라는 건 제가 말로 했는데 이해할 수 있죠. 이주하는 두 번째 줄 보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주거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그러지 않으면 이사가 동의 없으면 버틸 수밖에 없으니까,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다. 이건 이해를 위한 거지 뭐 디테일로 낼 게 없으니까 애올라갈 거 없어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 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대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요게 옛날 판례죠. 근데 지금은 공남 공고일이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고 아까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무시해도 돼요. 그 다음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한 세입자는 이후에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 청구일 또는 수용 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걸 유함이 없이 그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사비예요. 주거 이전비가 아니라 이사비는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 시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게 옛날에 상합시행인가 뭐 근데 전원합의체로 바뀐 게 아닌데 그 공남 공고일 다 이것도 공남 공고일인데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일단 저걸 외워야 될 건데 두 번째 판례면 세 번째 줄 있죠.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자 요건과 보상 금액을 정하는 기준. 이거는 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을 때.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파기된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상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괜히 넣어놨네. 이게 더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거 무시하세요. 공남 공고일 최신 판례가 다 그렇게 나오니까 대상자인데 여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일단 여기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하고 또 이사를 가야 그 이사비를 줄 거 아니? 이주하게 되는 자다. 그 다음에 임시수용 시설을 제공받는 경우도 주거 이전비 이거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별개의 제도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직접 구할 수 없는데 권리자가 누구냐? 두 번째 줄 나오죠. 소유자와 세입자만이 되는 거지 가구원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현금 청산 대상자 얘는 분양을 포기하고 떠나겠다 이런 경우 얘도 어차피 이사를 가니까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 지급은 현실적 필요가 있잖아요. 얘도 이사를 가니까 이사비 져야죠. 외우지 않아도 상식적인 거로. 그 다음에 중복된 판례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공남 공고일 이게 이제 최근에 주류적 입장이라고 그랬죠. 계속 거주하는 요건 이거는 아까 1번 그 판단 기준에 가는 거죠. 그 다음 7번 판례 보면 제목의 첫째 줄 핵심이 뭐냐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건데 얘는 소유자예요.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 별도 소유가 있으면 얘는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 나오거든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개발 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 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 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얘한테까지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 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건 특수한 사안이죠. 그 다음에 이 보상 내용이 주거 이전비도 포함한다는 거, 손실보상에. 이런 판례가 계속 되풀이 판시되거든요.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이거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실보상만이 아니라 저 주거 이전비 다 줘야 된다는 거.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얘도 그 손실보상에 포함되니까 주거 이전비 등도 지급할 게 예고된다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 시행자의 주거 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된다. 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총론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마약거래죠. 마약거래 한 놈은 돈다발 든 가방을 들고 한 놈은 마약이 든 가방을 들고 딱 올려놨다가 탁 밀면 서로 교환하죠. 그리고 찍어서 마약 진품이거나 맞는지 확인하고 저놈도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러고 다시 가방을 바꿔서 나가는데 이제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현금을 다시 빼앗죠. 이게 이제 깽영화의 기본적 스토리고 또 동시행위 항변권은
그 중고거래할 때 그죠? 가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오케이 되면은 동시에 물건을 건넨과 동시에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로 쏴주거나 그런 것들이 동시행위 항변권이에요. 또 동시행위 항변권은 마지막 잔금 치를 때 등기소에서 만나가지고 등기소에 그동안에 이놈이 다른 놈한테 팔아쳐먹거나 저당권 설정한 거 있나 담보 설정한 거 있나 확인하고 잔금을 교환한 그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그 등기 필증 이런 서류와 잔금을 동시에 교환하는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 안 하고 너 먼저 줘라, 너 먼저 선이행하라 이러면 못한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인데 그건 뭐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하는 거죠. 민법 논점이긴 한데 그 요건 알아둬야 돼요.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된다. 이게 행정권 논점이라 중요한 거예요. 78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 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주거 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아까 인도받으려면 지급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저거는. 그 다음에 사용수익해도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는 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저게 부동산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권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그 토지나 건축물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 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된다. 이건 뭐 반복되는 판례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하였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요건을 갖춰서 어쨌든 증명이 된 거니까. 권리구제인데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에 관한 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령상 당연히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면 현금 청산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 간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곧바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이것도 몇 번 봤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그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든 관계인은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는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해 달라고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결 신청 청구한 거 2편의 행정행위 때 봤죠? 법무법인 명의로 해서 보냈더니 이 새끼가 계속 수령을 거부한 그 사건. 자,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해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 심리범인데 세 번째 줄 보면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되고 또 주거 이전 대상자라면 주거 이전비를까지 지급해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인도 명도 소송은 민사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절차가 선행되었는지를 심리해야 된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지식 그거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그 지급을 손실보상에 포함되니까 먼저 지급을 해야 토지 인도에 토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 행정소송의 논점이거든요. 아까는 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에 관한 것만 심리할 수 있지 민사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이거는 행정법원 관할이에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이건 사법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되고 그 소유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에 관해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소유자가 다툴 때는 이때는 85조에 따른 행정소송 이게 이제
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도 있고 취소 소송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법원 가능하니까 민사소송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생활대책이 가능하게 나오죠.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 규정에 따라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생활대책 수립 실시할 때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 이거 결론 알아둬야 돼요. 결론.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대법원하고 헌재가 달라요. 헌재는 생활대책은 입법 정책적 재량이지 생활보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 대법원하고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다. 은평구에 근데 북한산 자락에 있는 진간 내동 진간 내동인가 외동인가 그쪽 지역에 근데 사업시행자가 갑은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그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한 건데, 갑이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다가 기준일 이후에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거 뭐냐면 얘가 명의만 동생 거를 빌린 거지 본인이 계속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에 따라 판단했다라고 보면 될 거고, 이 손실보상도 양이 너무 많네. 안 되겠네. 원, 투로 또 나눠야겠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